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딱 10년 전 제가 겪은 일이에요. 울산에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그곳 지역 분들이 아니면 모르는 그런 장소가 여러 곳 있죠. 그 가운데 한 곳이 울산 중구에 위치한 충이사라는 곳입니다. 정유재란 때 왜군이 침입을 해서 울산을 점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전투를 해서 왜군을 격퇴하고 다시 울산을 되찾은 의병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제가 왜 이곳을 알게 되었냐면, 딱 10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울산 MBC 문화센터에 그 네일 아트를 수강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아마 그 수강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후반이었죠. 이때 제가 야근할 때마다 여자친구가 수강 받는 날이면 수강 마칠 때쯤 시간 맞춰가지고 제가 차로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곤 했었죠. 그리고 데이트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날은 여자친구가 네일아트 수강하는 곳으로 마칠 때쯤 제가 시간을 맞춰서 제 차를 몰고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는데요. 그때 보통 3시면 수강 마치고 나오던 여자친구가 그날따라 안 보이길래 제가 카톡을 날려보니까 답장이 왔는데, 오빠 오늘 시험 준비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1시간 정도 늦게 마친대.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해 오빠, 뭐 이런 답장이 온 거예요. 그때가 8월 초로 아주 그 폭염이 들끓을 때였거든요. 차 안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기다리려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차를 근처 적당한 곳에 주차해 놓고 잠시 차 밖으로 나왔었죠. 차 밖으로 나오니까 포장길에서 막 열기는 뜨겁게 올라오죠. 머리와 얼굴은 막 태양열로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죠. 이때 정말 더웠습니다. 그때가 울산에서도 참 드물게 40도가 넘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근처에 슈퍼에 일단 들러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입에 물고 어디 근처 그늘지고 좀 쉴만한 곳이 없나 하고 그 인근의 동네 골목길을 배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는 큰 사당이 나오더군요.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을 보니까 충이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아 다행이다, 이곳에서 쉬면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면 되겠다 하고 충이사 가는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계단이 어찌나 가파르고 막 숨이 차던지, 물론 뭐 부산 초량의 뭐 이바구길 168계단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일부러 이곳을 못 오게 만들려고 이렇게 계단을 만든 건가? 아님 내가 운동 부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기억으론 계단이 정말 가파르고 계단 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쨌건 한여름 폭염 속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겨우겨우 계단 중턱쯤을 올라가 보니까 제 시선에선 왼쪽 방향이죠. 계단 상단 왼쪽 귀퉁이에 웬 아주머니가 계단에 앉아 계시는 게 보였어요. 계단에 거의 다 올라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주머니를 곁눈질로 힐끔힐끔 쳐다봤는데, 근데 옷차림이 왠지 모르게 어색했던 것 같은데 낯설었는데, 오래전 TV 드라마 육남매라고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희 어머님께서 즐겨 보시던 드라마였는데 연속극이었나? 아무튼 1950년대쯤 그 시절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옷차림 있죠? 옷이 조금 낡고 해져 보였습니다. 하얀색 계통의 소복 차림이죠. 그 아주머니께서 꿈쩍도 안 하고 그렇게 뜨거운 계단을, 돌계단이었거든요, 의자 삼아가지고 웅크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것도 폭염 속에서 말이죠.
제 시선에서 왼쪽이었는데 그 중년 아주머니 얼굴 왼쪽 옆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비녀를 꽂은 쪽진 머리였는데 이상하게도 얼굴을 분명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좀 뭔가 정신이 아픈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총의사의 창의 문을 지나서 들어가다 보니까 한여름 폭염 속에서 갑자기 찬 기운이 감돌았어요. 아니, 이곳을 들어오기 전까지 분명 폭염 때문에 막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왔는데 이곳에 들어서니까 왠지 모를 좀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낮의 폭염 속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총이서 지대가 높은 산 쪽이라서 체감상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주변에 세워진 탑도 둘러보고 또 승모당도 보고 충의당도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곳저곳 막 돌아다닐 동안 이상하게도 이곳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관리하는 분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라서 그런가 이상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관리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둘러보다가 시계를 보니까 어느덧 4시가 다 되어서 이제 그만 내려가야지 하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제 눈에 전시관이라는 곳이 눈에 들어오길래 아, 저 길 마저 들어가 보고 좀 내려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는 전시관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는데 참고로 전시관은 총의사 입구에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지금은 문은 잠궈 놓은 상태더군요. 며칠 전에 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총의사가 시설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지만 그때 당시 갔었던 총의사의 느낌은 공포 스팟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전시관을 도착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문이 열린 입구 쪽을 살짝 들여다보는데 그 분위기가 뭐라고 그럴까요? 음산하고 좀 으스스한 거 있죠? 그냥 그 건물 속을 들여만 봤는데도 온몸에 털이 쭈뼛쓰고 소름이 돋더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두컴컴한 데다가 사람 크기의 그 사람 모형의 의사들, 즉 왜군들과 싸웠던 그 의병들의 모형 동상을 여러 개를 세워 놓았는데 제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어두컴컴한 곳에 그 의병들의 모형 동상을 보니까 순간 겁이 덜컥 나더군요. 그래서 무서운 기운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 속을 들어가려다 말고 잠시 멈칫했는데 이때 갑자기 제 등 뒤에 뭔가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잘 아시죠? 그런 쎄한 느낌. 개인적으론 새벽에 그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어갈 때 왜 그런 느낌 있죠?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 있는 듯한 대낮에 뜬금없이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몸이 잠시 얼어붙어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제 등 뒤에서 정체 모를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는데 한 손은 제 어깨를 턱 하고 짚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손으론 제 머리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을 살포시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간지러우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전 이미 공포에 벌벌 떨면서 그대로 동상처럼 몸이 굳어 있는 상태였는데 한동안 계속 제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을 낯선 누군가의 엄지와 검지로 섬세하게 계속 만지작
만지작하는 게 느껴졌는데 체감상 한 3분 정도는 그런 상태로 제 몸이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느낌이 사라지자 전 속으로 만약 등 뒤에 누군가가 있으면 주먹으로 한 대 쥐어 갈기고 무조건 뛰자 이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이때 등 뒤에서 중년 여성의 음성이 들렸어요. 넌 절대 그렇게 못할걸. 넌 절대 그렇게 못할걸. 넌 절대 그렇게 못할걸. 넌 절대 그렇게 못할걸. 이런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뒤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 등 뒤에 있던 사람이 다름이 아닌 아까 충의사 계단에 앉아있던 그 아주머니였던 거죠. 이때 저랑 딱 눈이 마주치게 된 거죠. 근데 그 여자 연가의 얼굴은 봤지만 이상하게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은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니 눈이 컸다기보다 눈의 그 흰자에 비해서 까만 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눈이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귀신인지 정신병자인지 정체 모를 그 존재가 계속 절 빤히 쳐다보면서 넌 절대 그렇게 못할걸. 넌 절대 그렇게 못할걸. 넌 절대 그렇게 못할걸. 넌 절대 그렇게 못할걸. 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다가 넌 절대 그렇게 못할걸 하면서 갑자기 고개를 좌우로 막 도리도리 흔드는데 그 속도가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빠르게 막 좌우로 고개를 막 흔들다 보니까 제 눈에는 그 존재의 얼굴에 그 이목구비가 막 여러 개로 보였겠죠. 그 기괴한 모습을 보는 순간 쇼크가 와서 그 다음부터는 필름이 끊어진 거죠. 그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까 허공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한 제 여자친구의 얼굴이 보였는데 오빠 왜 그래 오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계속 여자친구가 저를 정신 차리게끔 계속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총의사 전시관에 누워 있었는데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알고 이곳에 왔지? 참 처음엔 의아해지던데요. 너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오빠 폰에 위치 추적 앱 깔아서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며칠 전 새벽에 막 나이트클럽 가서 놀았는데 그 사실을 그래서 알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제 상태가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근데 오빠 왜 여기 누워있어? 무슨 일 있냐고 막 물어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좀 놀라기도 할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좀 부끄럽고 그래서 한숨 잤다고 둘러대었죠. 그때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영안이 좀 트여 있다는 그런 사실은 몰래 숨겨왔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는 넘어갔는데 그리고 그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는 법사님을 만나가지고 낮에 충의사에 가서 겪었던 얘기를 들려드렸더니 법사님께서는 그 터에 머물고 있는 잡귀인데 너가 이날 운때가 안 맞아가지고 그게 보인 거다 그러면서 그 터만 벗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간단한 비방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일로 영가는 밤이나 보통 그 음기가 왕성한 축시라고 하죠. 축시에만 보이는 줄 알았는데 제 고정관념이 깨어진 거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전에 언급했던 법사님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얘기에 앞서서 법사님 소개를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법사님께서는 오래전에 그 통도사에 계시던 스님이셨는데 그 절에서 어떤 그 크게 한번 대판 싸우시고 이제 절을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다가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속세 구경도 몇십 년 실컷 하시다가 결국 최근에는 다시 절로 들어가신 분이신데, 이 법사님께서 특이하게도 철학관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대리운전 업체도 동시에 운영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지금은 울산에서 손꼽힐 정도로 꽤 큰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렇고,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좀 스님처럼 뭐 이렇게 좀 인자하고 기품이 있고 점잖아 보이는 그런 분위기보단 약간 땡중 스타일, 아니다 참 한량에 가까운 스타일이죠.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농담 따먹기도 좋아하는 그런 친숙한 분이셨는데, 그런 이미지와는 완전 상반되게 정말 영험하신 분이셨죠. 법사님께서 처음 대리운전 업체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겪은 일이니까 이 얘기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딱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네요. 그때 법사님께서 처음으로 대리업체를 차렸을 때 구멍가게 수준으로, 그러니까 소규모로 업체를 운영하던 때라서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기도 하고 손님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직접 전화도 받고, 한마디로 멀티플레이어셨는데, 한날은 법사님께서 새벽 1시경쯤에 울산 일산 해수욕장 근처에 그 모텔이 쭉 밀집된 곳이 있거든요. 이 지역을 영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차 운전석의 옆면이죠. 옆면. 그 유리창 쪽 몰딩 부분에 보면 명함을 꽂을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있죠. 그 지역 일대에 주차한 차들을 그렇게 명함을 꽂으면서 돌아다니고 영업하시고 계셨는데, 근데 이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막 그 속옷 차림으로 모텔 밖을 헐레벌떡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법사님께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팬티 차림으로 길가에 뛰쳐나온 거냐면서, 일단 이런 차림으로 길거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 오해받기도 쉽고 또 경찰에 신고될 수 있으니까 일단 내 차에 타라고 하시고 법사님 차에 그분을 태우고 진정을 시키고 자초지정을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팬티 차림만 입은 남자분이 말을 한참 더듬거리면서 귀신이요. 귀신. 그 남자가 방금 뛰쳐나온 모텔을 벌벌 떠는 손을 가리키면서 귀신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님께서 일단 진정하라고 음료수를 건네면서, 옷은 제가 모텔에서 가져올 테니까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팬티 차림의 남자가 술 마셔가지고 대리시켜야 한다고 해서 그분의 차를 법사님께서 직접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상세하게 그분이 겪은 일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밤 11시쯤에 애인과 함께 만취가 된 상태로 그 모텔에 들어왔었대요. 604호 방이었는데 워낙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뭐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갈증이 나서 눈을 떠서 껴안고 자던 여자친구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껴안고 잤었던 여자친구가 아니라 베개였대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안 보였고 웬 옆에 긴 생머리 여자가 자기랑 나란히 누워있더란 겁니다. 룸 조명이 약간 흐릿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죠. 그 형체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놀란 상태로 누워서 쳐다보니까 그 긴 생머리 여자 주변에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났었던 기억이 난대요. 근데 그게 아마 피부가 부패한 상태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다고 그분께서 그런 추측을 하셨는데,
눈이 상당히 컸대요. 그리고 입이 귀까지 찢어진 상태에서 자기랑 나란히 누워서 자기 쪽을 보고 입가에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시익하고 웃더란 거예요. 이걸 보고 겁에 질려서 그만 뒤도 안 돌아보고 빤스 차림으로 막 뛰쳐나온 거죠. 그래도 빤스라도 입었으니까 망정이지. 법사님이 그 모텔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손님 옷을 들고 나올 때는 그 여자 영가는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 A는 자기를 재워놓고 바로 집에 갔었다네요. 그 손님을 집까지 손님차로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면서 법사님께서 이 모텔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는데, 그러다가 몇 달 후에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모텔 주차장에서 법사님 업체에 콜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때가 새벽 3시쯤이었는데, 근데 법사님께서 채용한 기사님들이 다 퇴근한 시간이라서 법사님께서 직접 그 모텔로 가서 콜을 부른 손님 차를 몰게 되었거든요. 뒷자리에 커플로 보이는 남녀 손님이 탑승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법사님이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룸밀러로 손님을 살짝 쳐다보니까 두 손님 모두 뭔가를 보고 놀란 것 마냥 넛이 나간 표정으로 벌벌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 손님분이 구경리요 라고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을 했대요. 법사님은 손님에게 목적지를 들었으니까 구경리로 차를 몰았는데 그 차를 운전하고 한 10분 동안은 남녀 손님이 계속 긴장한 상태로 침묵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남자 손님이 조심스럽게 법사님께 말을 걸었대요. 기사님, 혹시 그 모텔에서 손님 많이 태워보셨나요? 그래서 법사님께서 네, 많이 태웠죠. 그 모텔에서 가끔 대리를 불러줘요. 근데 왜요? 하니까 그 손님께서 그렇군요. 아니에요. 하고 뭔가 할 말을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법사님께서 선수친 거죠. 혹시 귀신이라도 보셨나요? 하고 되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어느 정도 긴장이 조금 풀렸는지 아주 긴 한숨을 내뱉고는 그때부터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녁 일찍 모텔 예약을 잡아놔가지고 저녁 7시쯤에 그 모텔에다가 짐을 일단 다 풀어놓고 모텔을 나와서 여친과 해변 근처에 그 술집을 가려고 했는데 모텔을 나오는데 모텔 복도 벽 쪽에 어떤 여자가 그냥 서 있는 게 보였대요. 그땐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얼핏 봤는데 뭐 객실 손님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쳤대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조개구이집에서 술 한잔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해변가 모래사장에 앉아서 파도 치는 바닷가 구경도 실컷 하고 저녁 11시쯤에 다시 그 모텔로 이제 자려고 들어왔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을 누르고 띵 소리가 나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자기 방이 604호로 가려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좀 전 그 모텔을 나갈 때 봤던 그 여자가 그 자리 그대로 그 복도 벽에 그대로 서 있더란 겁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자세히는 볼 수는 없었지만 이게 또 사람을 직접 대고 뚫어지게 보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곁눈질로 잠깐씩 이렇게 쳐다봤는데 어깨 밑까지 늘어뜨린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고 검은색 계통의 롱코트를 입고 있었대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두렵게 느껴졌는데 설마 귀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잠시.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조용히 귀에다 대고, 야, 저 여자 저 아까부터 저기 서 있던데, 야, 지금도 저 자리 그대로 있네. 자기야, 이상하지 않아? 저 여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누구?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벽밖에 없는데? 뭐가 있다고 그래? 그런 말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손을 계속 가리키면서, 저기 안 보여? 저기 여자 있잖아, 저기. 그러니까 계속 여자친구는, 뭐가 있다고 그래, 오빠. 무섭게. 왜 그래? 왜 그래? 술 취했어? 그렇게 짜증을 냈대요. 그래서 자기 눈에만 그 여자가 보인다는 걸 깨달았죠. 분명 사람이 아닌 귀신이란 생각이 이때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모텔을 짐을 싸서 그냥 나갈까? 그러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피곤해. 피곤해. 얼른 들어가서 얼른 자자. 이렇게 재촉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할 수 없이 604호 룸에 들어왔대요. 근데 뭐 계속 찜찜한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론 또 복도에만 그 귀신이 보이니까, 설마 자기가 자고 있는 방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겠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모텔룸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그 영화도 보면서 와인 한잔 하다가 어느새 잠에 골아떨어졌대요. 그렇게 몇 시간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대요. 보니까 여자친구는 바로 옆에서 누워서 새근새근 잘 자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아까 안 씻었지? 좀 씻고 자자. 찝찝해 하고 샤워를 좀 해야겠다 하고는 샤워장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불현듯 아까 봤던 복도의 그 여자 귀신이 생각이 나서 다시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샤워실 문을 조금 열어놓고 여자친구가 자다가 깰 수 있으니까 샤워기 물은 최대한 약하게 하고 조용히 샤워를 하고 있었대요. 서 있는 상태에서 샤워기 물을 살짝 틀고 샴푸로 머리부터 감고 있었는데, 머리에 샴푸 거품이 보글보글 나고 있는데 갑자기 샤워실 문틈에서 인기척이 나길래 여친이 자다 깼나 싶어가지고 눈가에 잔뜩 묻어있는 이 거품을 살짝 걷어내고 문틈 쪽을 봤는데, 살짝 열린 문틈으로 빼꼼 반쯤 내민 여자 얼굴이 보였는데 복도에서 봤던 여자 영가였던 거죠. 이때 심장이 멎을 뻔했고 시간이 멈춰진 느낌이 들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는 신음만 겨우 내고 있는데, 그 여자 얼굴 반쪽을 봤는데 아주 큰 눈에 귀까지 찢어진 입꼬리에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대요. 마음속으론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몸은 말을 안 들었죠. 얼어붙은 상태니까. 그래서 계속 그 모습을 보면서 신음만 계속 하고 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눈을 찔끔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떠보니까 그 여자 영가가 어느새 자기 옆에 와갔어. 자기가 놀라는 모습을 즐기는 표정으로 가뜩이나 찢어진 입꼬리를 더 귀 위쪽으로 올리면서 웃으면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더랍니다. 너 나 보이지? 너 나 보이지? 근데 왜 모른 척해? 넌 나 보이잖아. 왜 안 보이는 척해? 그 순간 갑자기 시선이 샤워실 바닥 타일을 보이면서 기억을 잃었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기절해 있다가 여자친구가 깨워가지고 겨우 정신 차렸는데, 여자친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오빠 어디 아파? 빈혈 있어? 어디 안 좋아? 병원 갈까? 하고 계속 질문을 해대고 응답을 재촉했는데,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들려주었고 황급히 짐을 싸서 모텔을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법사님께서, 야,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 모텔이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난 뒤에 한숨 주무시고 오후 4시쯤에 일부러 그 모텔을 찾아가 봤대요. 그냥 빈손으로 모텔에 찾아가긴 좀 멋쩍고 해서 대리운전 그 홍보용 각 티슈를 여러 개를 사들고 그 모텔을 갔는데 카운터에 여자분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텔의 사모님이셨대요. 그래서 법사님께서 사장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텔 창고에 계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사장님을 만나러 갔던 거죠. 모텔 창고에 도착해서 사장님을 뵙고 자긴 법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사장님께 자초지정을 그러니까 그동안 이 모텔에서 귀신을 본 손님을 태운 얘기를 들려드렸더니 모텔 주인은 법사 말을 듣고 미루어서 짐작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모텔 손님들이 모텔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방 키를 던져놓고 나갔던 일이 빈번했고 604호 방이나 복도에서 귀신을 봤다고 말하는 손님들도 많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그동안 간판도 여러 번 바꾸고 인터넷 블로그에 그 모텔 홍보도 여러 번 해봤지만 계속 주변의 소문이 흉흉해져 가지고 모텔을 팔려고 내어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법사님께 사정을 하더란 거예요. 모텔 사장님께서. 그래서 법사님이 지금은 파악하기 어렵겠고 새벽 1시에 모텔을 한번 둘러볼 테니까 604호 방을 잠깐 비워줄 수 있겠냐고 했고 사장님은 그러기로 했었죠. 그리고 그 시각이 되어서 법사님이 모텔 옥상부터 일단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각 층층마다 내려오면서 모텔 복도를 한 번씩 둘러봤는데 그다지 별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원기는 안 보였대요. 물론 잡기는 여럿 보였다는데 사람에게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604호 그 근처를 지나니까 여자 자살귀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여자 자살귀가 마치 숨바꼭질 놀이하는 것처럼 자꾸 법사님을 슬슬 피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법사님께서 그 자살귀를 급하게 소환할 수도 있었지만 천천히 불러냈답니다. 법사님께서 604호에 들어가서 막걸리를 여러 군데 뿌리고 종이컵에 막걸리를 붓고 동그랑땡이랑 생선구이를 일회용 사발에 담아놓고 영적인 대화를 시도했던 거죠. 내가 널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널 도우러 온 사람이다. 피하지 말아라. 나랑 잠깐 얘기 나누자. 너의 사연 얘기 좀 들어보자. 그러면서 느긋하게 진득하게 가만히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자살귀가 법사님 쪽으로 다가왔대요. 604호 입구 문 쪽에 숨어 있다가 법사님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왔는데 원래 귀신은 걸어서 오지 않거든요. 둥둥 떠서 왔는데 만약에 걸어서 왔다면 법사님께서도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걸어오는 원귀는 그만큼 강력해서 법사님 역량으론 천도가 좀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얘는 둥둥 떠서 오니까 얘는 좀 말이 좀 대화가 통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법사님께서 그 여자 자살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겠죠. 어떤 원한이 있어서 이곳에 머무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여자 자살귀가 사연을 들려주었는데 원래는 결혼을 약속할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 집안 쪽이 그 사자 돌림 가문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중시하는 가문. 그러니까 막 집안에 막 검사, 의사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가지고 그 여자 영가 집안의 환경, 뭐
학벌, 배경 등을 이유로 결혼을 강력하게 집안에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마저도 집안 반대에 부딪혀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결국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그 이웃 사람이 운영하는 일산지 모텔에 장기방을 얻어가지고 한동안 바닥 구경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자기 의도와는 반대로 그 여관방에서 폐인처럼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비관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자 영가의 입이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안 좋은 선택을 할 때 보통 그 손목을 긋잖아요. 이때 넘어지면서 그 손에 들고 있던 그게 얼굴을 스쳐 지나가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널 어떻게 해야 마음 편하게 네가 갈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 여자의 돌아오는 대답이 그 집안 사람들을 전부 저주를 다 내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자 법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너 기분이 나아질지 모르지만 그 업이 너와 너의 집안에도 대물림이 될 수 있다면서 법사님께서 어르고 달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건 바로 영혼 결혼식이었던 거죠. 어쩌다 보니까 웨딩 매니저까지 된 셈인데 그러자 여자 영가도 그러길 간절히 바랬고 법사님 고객 중에서도 결혼을 못하고 고천을 떠도는 젊은 영가가 머물고 있는 집안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집안과 중매를 쓰기로 한 것이죠. 그 모텔 여자 자살귀의 거처는 다행히 모텔 주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는데 모텔 주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고. 그래서 법사님께서 발품 팔아서 두 집안 어른들을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설득을 시키고 이제 만나게 해서 그렇게 영혼 결혼식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텔 여자 지방령은 모텔을 떠나서 천도를 받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있다가 법사님 꿈에 모텔 여자 자살귀가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법사님께 법사님 감사한 마음에 제가 법사님께 한 가지 은혜를 꼭 베풀 거예요 하고 사라졌대요. 그 꿈을 꾸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그 꿈을 잊고 지냈는데 언젠가 한번 법사님께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 심장마비로 쓰러진 적이 계셨다는데 때마침 길 가던 간호사분이 그 골든 타이밍을 안 놓치고 응급처치로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법사님께서 병원에서 회복되고 난 뒤에 그 간호사분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을 수소문을 해봤겠죠. 마침 자기가 입원한 병원에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분 근무 시간에 찾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했는데 법사님께서 그때 그 간호사분 얼굴을 보고 놀래 자빠질 뻔했대요. 왠지 낯이 익다 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영혼 결혼식 의식을 치를 때 봤던 기억이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모텔 여자 영가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모텔 여자 영가가 내 꿈에 나와서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가 이거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